교수님 화면빨 잘 받으시나요? 그래요? 잘 받는 게 수험생 넣는 거 아니군요? 네. 제가 질문하면 교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갑자기 머리가 백지장이 돼서 민법 생각 안 나, 개론 생각 안 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험장에 갈 때까지 컨디션이 안 좋아져가지고 시험 치기 전날 당뇨 걸리고 막 이래서 시험장에서 설사하고 막 이러다가 시험 망치신 분들 꽤 있거든요. 예론에서 제일 고민거리가 뭔지 아시죠? 우리 수강생들 제일 고민거리. 계산 문제. 맞아요. 교수님, 제가 공부할 때 거의 앉아서 공부만 하면 한 5kg? 5kg는 그냥 금방 살이 찌더라고요. 근데 시험 공부하는 동안에 이거 체력 관리 어떻게 할까요? 막 먹는 대로 살은 다 찌고 안 그래도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스트레스는 먹는 걸로 다 풀고 가만히 앉아서 독서실에 앉아서 공부만 하고 공부하다가 졸다가 자다가 시간 다 가고 일어나서 시계 또 보면 하루가 다 가 있고 이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체력 관리, 시간 관리를 좀 제대로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사실은 운동하는 것도 좀 시간이 필요는 한데 맞아요. 워낙 시간이 없으니까 맞아요.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이냐면 예를 들어 이제 직장을 뭐 다닌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더라도 뭐 어딘가 학원을 간다거나 아니면 도서관을 간다거나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제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럴 때 저는 이제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 할 때는 걷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그 학원을 출근을 할 때 지하철역을 한 2정거장 미리 내립니다. 2정거장 미리 내리고 어떤 때는 재정거장. 그래서 걸어갔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거의 1시간 가까이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집을 나서는 거죠. 근데 제가 한번 시간을 따져봤더니 예를 들어 전철을 이용을 할 경우와 이용하지 않고 이제 걸어갈 경우를 비교했더니 한 10분 정도 차이에요. 왜냐하면 전철이 이제 가자마자 바로 타고 이동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리는 시간을 감안하면은 한 10분만 더 쓰면 그러면은 한 30분을 걷겠더라고요. 불과 10분을 더 쓰는 거죠. 불과 10분을 더 쓰지만 걷기를 30분 하는 거죠. 왕복하면 하루 그것만 해도 1시간이나 걷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을 안 하더라도 자기의 그 일상 중에 걸을 시간을 확보해라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죠? 출근 시간 아니면 학원 가는 시간, 학원까지 차로 가시거나 지하철로 가시거나 하시는 게 뭐 30분이다 이러면 걸어서 우리가 가면 한 그 30분보다 플러스 10분이나 20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십니다. 그죠? 네. 실제로 저도 그렇게 지금 이용하고 있고. 네네네. 아, 그러면은 시간 관리도 되고 체력 관리도 되고 일석이조다. 그죠? 그리고 쉬는 시간에 그 공부하다 보면 쉬잖아요. 쉴 때 푸시업 같은 거. 아, 쉴 때 쉬는 시간에 바닥에서 아니면 꼭 바닥은 아니라도요. 바닥은 아니라도 푸시업이 뭐 이렇게 바닥하는 그런 푸시업, 그건 이런 책상에서 이렇게 책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잠도 깨고 맞아요. 잠도 깨고 이렇게 이제 근력 운동이 되거든요. 맞아요. 우리 학원에서 공부하다 보면 쉬는 시간에 우리 뭐 하죠? 우리는 먹는다, 그죠? 이분 저분 막 가지고 오신 거 사탕, 떡, 빵 막 우리 잔치 관련돼 하잖아요. 쉬는 시간에 그거 하지 말고 먹지 말고 푸시업 다 같이. 그럼 좀 웃기겠다. 아무튼 장기에 걸쳐서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니까 더군다나 막판 스포트 가면은 정말 힘들게 해야 되거든요. 그 시험 기간이 1년이라고 치면 막판 스포트는 보통 한두 달 앞두고 막판 스포트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한 달 정도를 스포트로 봐요. 교수님 그 스포트가 무슨 뜻이에요? 박차란 뜻이죠. 박차. SPURT. 박차. 오, SPURT. 여러분. 박차.
박차를 가하다. 예, 박차. 말 타는 사람들이 이렇게 박차를 간다 그러죠. 그 저기 그 신발 밑에 네. 뾰족한 게 있어서 오. 그거를 말을 차면은 그 뾰족한 것 때문에 말이 아파서 막 달리거든요. 채찍질과는 달리 채찍질은 이렇게 때리는 건데 네. 이 박차를 이렇게 옆에서 옆구리를 찌르면 그 날카롭거든요. 날카로워서 그걸 차면은 막 말이 달려나가니까. 그건 너무 못할 짓이다 그거. 그냥 말한테. 말한테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재작년에 시험 볼 때도 그 1차 합격할 때도 그랬고 2차 합격할 때도 그랬고 일주일간 아예 그냥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아예 고시원에 들어가서 그냥 이제 집에도 안 가고 그냥 고시원에서 잠은 거기서 자고 이제 공부는 이제 도서관에 가서 하긴 했지만 이제는 온 시간을 그냥 절벽 질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여름 휴가를 쓰면 안 돼요. 여름 휴가를 쓰지 마시고 그 나중에 시험 임박해서 그때 휴가를 써야 돼요. 월차 아껴놨다가 그때 시험 임박해서 여름휴가하고 다 반납하고 그때 몰빵해서 그 휴캉스도 아니고 호캉스도 아니고 공캉스가 되겠네요. 그러면 공캉스 공부캉스 아우 정말 그 별로다. 그 마지막 시험 임박해서의 하루는 평소에 2, 3일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시험을 써야죠. 네. 그것도 진짜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조금 릴렉스 하시다가도 시험 치기 전 일주일 정도는 완전히 공부에 몰입하는 거. 그게 뭐 장소를 집에서 집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독서실 아니면 호텔, 도시원 이런 데 찾아가셔서 세상과 인연을 끊고 절연하고 공부에 집중하시면 아주 효과가 100배 추가된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생각만 해도 벌써 지친다. 그런데 교수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 일주일 앞두고 그 어떤 긴장감이나 아니면 불안감 때문에 머리가 백지장이 되는 경험을 했어요. 완전히 있잖아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시험 일주일 전에. 그러고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갑자기 머리가 백지장이 돼서 민법 생각 안 나, 개월 생각 안 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험장에 갈 때까지 컨디션이 안 좋아져가지고 시험 치기 전날 장염 걸리고 막 이래서 시험장에서 설사하고 막 이러다가 시험 망친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을 막으려면 어떻게 멘탈 관리를 좀 해야 할까요, 교수님? 그게 지금 이것하고 비슷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도 시험장에서 하나도 생각이 안 났었거든요. 진짜요? 시험장에서? 네. 시험장에서 하나도 생각이 안 났는데 그때는 진짜 깝깝하죠. 막 평소에는 잘 풀던 문제인데 이게 O인지 X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 치기 전에 이미 한 일주일 전에 그런 현상이 왔다고 하니까 그게 시험장에서 느끼는 거하고는 같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냥 몰라도 뭔 소리인지 몰라도 그냥 계속 읽었어요. 대신 같은 문제는 안 했어요. 같은 문제는 안 했고 쭉 그냥 읽어 내려가는 거죠. 그냥 당황하지 말고 쭉 읽어가다가 보니까 한 3문제, 4문제 요 정도 풀다 보니까 이제 살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익숙해져서 이제 분위기에. 그 분위기에 익숙해져서. 그러니까 그때 당황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장이 아니라 시험 치기 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그냥 당황하지 말고 그냥 책을 읽어도 아마 아무것도 안 들어오겠죠. 그럴 때는 완전히 백지장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도 그냥 책을 그냥 읽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일주일 전은 아니고 예전에 대학 수능 시험 볼 때 이제 이틀 전인가였을 거예요.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백지장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공부해도 별로
들어올 게 없을 것 같다. 느낌이 이제는 거의 체력도 방전이 다 됐고 이제 시험 이제 한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때는 그냥 건성건성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시험장에 갔었는데 실수 뭐 한두 개는 했죠. 한두 개는 했지만 그래도 뭐 다시 회복이 돼서 시험 칠 때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에 합격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대단하시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고민이 여러분, 학원이나 인강마다 지금 5월달 전부터는 특강이 계속 연속적으로 많이 개설이 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 특강을 전부 다 들어야 될까? 근데 정말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진짜 특강을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만 선택적으로 한번 특강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어떤 특강을 선택해서 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전략 과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점수를 많이 올려야 되는 그런 과목들. 만약에 이제 한 개만 선택해라. 그런다면은 점수를 가장 올릴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과락이 걱정된다면 그것도 좀 고려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시간이 조금 없으면 뭐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데 가능한 한 힘들어도 특강을 들을 수 있다면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특강을 하는 하루 동안에 자기가 혼자서 공부해가지고 절대 그 양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정말 맞아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본다면 힘들어도 전 과목을 그렇게 따라가시는 게 그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개론에서 제일 고민거리가 뭔 줄 아시죠? 우리 수강생들 제일 고민거리. 계산 문제요? 맞아요. 계산 문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수학을 너무 못해가지고 계산 문제는 포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거의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3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것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2번으로 찍었는데 전부 다 2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수학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 학계론 계산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랑 수학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분이 접근하는 방법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수학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어떤 부분이 제일 이제 문제인가요? 아무리 쉬워도 쉽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접근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숫자만 보면은 그냥 백지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마음만 없애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가 정말 쉬운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게 최소 한 3문제는 나옵니다. 맞아요. 저도 그래서 3문제만 맞췄어요. 최소 3문제는 나오는데 그 3문제를 맞추면 방금 2번으로 같이 찍었다 했는데 사실 같은 번호로 찍으면 1개 정도 맞거든요. 이 3문제를 풀고 나머지 6개, 7개 정도 더 있으니까 그러면 4문제 정도 나오잖아요. 3문제는 알고 풀고 나머지는 그냥 찍고 하면은 4개만 나와도 4개는 맞출 수 있어요. 그래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게 이론 문제 풀 때 굉장히 부담이 덜해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단 조건은 저게 어려운 문제인지 쉬운 문제인지 설명을 들어는 보자. 다만 어려운 거는 나는 버린다 하더라도 쉬운 거는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조금 열어서 들어야 돼요. 교수님, 그 정말 쉬운 거는 어떤 건데요? 계산 문제 중에서도 탄력성에서 그냥 탄력성 크기 계산하는 거 이런 거는 뭐 변화율만 알면 되니까 탄력성 크기 계산이라든가 균형 가격 계산도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균형 가격 계산 이런 거는 버려버리면 되고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거 있어요. 그냥 곱하기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 가중 평균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강의할 때는 그냥 뭐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 나오는 자료만 분류만 할 줄 알면 금방 몇 초 만에 풀리는데 또 사람들에 따라서 또 그렇게 강의를 안 하면 이게 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주제가 한 30개 가까이 주제가 되니까 계산 문제가 그 중에 그런 식으로 몇 개를 선택해서 그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그래도 여러분 힌트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안 되는 계산 문제 지금 교수님께서 몇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교수님, SNS에 뭐 밴드라든가 카페 이런 데 보면 많은 공인중개사 수험 자료들이 올라와요.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보고 시험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비추 자료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같은 자료를 반복해서 보는 게 좋고요. 영어 교재 무슨 맨투맨도 있고 뭐도 있지 않습니까? 성분 기본 영어. 기본 영어도 있고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보면 95점을 받는다고 칠게요. 만점은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5점을 더 맞추기 위해서 한 권을 새로 사가지고 다른 책을 또 본다? 등수를 자르는 시험에서는 그럴 필요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60점이면 합격하는 이런 시험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한 것만 제대로만 보면 되죠. 교수님 생각에는 모의고사는 언제부터 치기 시작하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모의고사를 보는 목적은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이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실력 테스트겠죠. 근데 그것만은 안 해요. 실력 테스트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실력을 답안지에 그대로 옮겨넣는 훈련도 해야 돼요. 아무리 자신의 실력이 좋아도 그걸 답안지 그대로 옮겨놓지 못하면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훈련은 한두 번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시험을 공부한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이 훈련이 지금 가물가물할 거예요.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런 거를 좀 많이 했던 사람도 아주 오래되면 이게 감이 떨어진단 말이죠. 맞아요. OMR 카드에 옮기는 것도 서툴고. 시험이 한 과목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두 과목에 100분을 주고 한 과목 50분 이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안배하는 훈련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킹하는 훈련, 그리고 내가 뭐를 아는지 모르는지 테스트, 이런 다목적이거든요. 3월달에는 물론 점수는 잘 안 나오겠죠. 뭔가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훈련을 하는 목적이라면 필요는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9월달쯤에 가면은 또 학습 방법 중에 어떤 학습 방법이 있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시험을 봤던 데이터가 있으면 어떤 것에서 많이 틀렸는지 틀린 것들을 위주로 뽑아서 공부하는 그런 학습 방법이 있어요. 시간은 많지 않은데 해야 될 것이 많은 상황에서는 많이 틀렸던 것들을 우선적으로 뽑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을 봐온 데이터가 없다면 그걸 알 수가 없죠. 미리부터 모의고사를 봐서 이게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으면 나중에 가서 공부하기도 쉬워요. 다들 보통 모의고사 치고 점수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시험지 치는 분도 계시고 모의고사 오답노트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교수님? 저는 그 오답노트를 따로 노트로 만들지 않습니다. 따로 노트를 만들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려요. 모의고사를 그냥 그걸 철해서 거기에서 그냥 오답노트로 버려요. 틀린 것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죠. 그 자체를.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냥 그걸 그 자체를 철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틀린 걸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죠. 그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기본서에서 이렇게 옮겨줬거나 포스트잇도 거기다 포스트잇 붙여놓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자체가 오답노트예요. 시험에 점점 다가오지면 이렇게 넘기는 큰 문제집 있잖아요. 장판지 있잖아요. 그거는 풀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모의고사를 꾸준히 봐오신 분들이라면 그러면 굳이 볼 필요 없어요. 보세요. 매달 봐왔는 모의고사가 있으면 보세요. 3, 4, 5, 6, 7, 8, 9, 7회분 아니에요. 네. 7회분이면 그것만 해도 벌써 280문제죠. 네. 그리고 기출문제 볼 거 아니에요. 네. 또 9월달에 독립 모의고사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정도만 해도 문제풀이는 충분해요. 마지막에 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실전 전에 네. 이렇게 이제 테스트 해보겠다 하는 그 정도의 어떤 용도로는 볼 필요는 있겠지만 네. 장판지를 새로 사서 볼 정도는 필요하겠나 싶어요. 모의고사를 많이 봤다면. 교수님, 요즘 문제 유형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는데요. 교수님이 예상하시는 올해 시험 문제는 어떨까요? 최근에 그 약간은 좀 어렵다고 느끼는 그런 문제들이 있긴 한데요. 사실 난이도 자체가 높다기보다는 좀 구석진 데서 나와서 이렇게 많이 안 보던 것들이 나오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특히 부동산 학계로는 공법 문제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공법으로 치자면 쉬운 공법이에요. 쉬운 내용인데 1차만 하신 분들은 전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네. 결혼 시간에 그 공법의 내용들을 많이 다룰 수는 또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법 문제도 나오고. 그러니까 세법 문제도 나오니까 이 결혼에서 도대체 어디까지 이걸 커버를 해야 되나 그게 좀 걱정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정말 처음에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동차 준비를 무조건 해야겠네요, 교수님. 우선 그죠? 시작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1차만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공법을 끝까지 조금 봤으니까. 그러니까 좀 봤으니까 나오는 문제들을 맞출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데 1차, 2차 구분한 이유가 그러니까 없어요. 그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이제 원래 좀
이제 또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이게 그런 흐름으로 될지 안 될지. 만약에 원래까지도 그렇게 돼버리면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오. 1차만 준비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그러죠. 그러니까 교수님 마지막으로 시험 잘 찍는 요령. 네. 5개 질문 1, 2, 3, 4, 5가 20%씩 골고루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렇게 네. 하는데 네. 그 정답의 배열 순서가 아, 배열 순서는 다르죠. 1번부터 3번까지 뭐 2번, 4번부터 3번 이렇게 어쩔 때는 하잖아요. 그럴 때 있어요. 1번부터 5번까지 다 5번.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그 정답을 확인해 본 결과로는 똑같은 번호가 3개까지는 있어요. 4개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 자체를 이렇게 연속해서 4개는 안 나온다. 네, 세 개, 뭐, 아무튼, 뭐, 네. 어찌됐든 간에, 출제하는 사람 자체가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골고루 분포해서 출제를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랜덤이 되는 방법은 그냥 같은 번호로 찍으면 돼. 맞아. 같은 번호로 찍으면 이게 랜덤인데, 이 1번도 8개, 2번도 8개, 3번도 8개 같이 8개씩 나와요. 정답이. 이제 5개 질문에서 그래서 40문제잖아요. 자신이 평소에 60점이 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세어보고 가장 번호가 작은 거를 찍으면 적중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푼 것이 어느 정도 정답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그렇죠. 너무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찍은 게 더 틀릴 수 있어요. 1번과 5번이 정답이 되는 적었다. 개수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2, 3, 4가 많았어요. 2, 3, 4가 많았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찍어도 그 셋 중에 찍으라. 2, 3, 4 중에 찍으세요. 재밌다. 계산 문제는 그랬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시죠. 그래도 인생에서 아주 귀중한 시간을 공인중개사 공부에 할애하고 계신다는 점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요. 이 소중한 시간을 교수님의 어드바이스를 잘 습득하셔서 실천하셔서 좋은 결과 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오늘은 에듀윌의 이동기 개론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여러분들께 덕담 한마디 부탁드려요. 원래 힘들게 공부하시겠지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합격하셔서 돈도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안녕!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